이제 묘따로 넘어가죠. 독일 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미라는 개념을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미라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미라는 개념을 가만히 보면 전통적인 미에 가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가까워요? 숭고에 가깝죠. 숭고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현대예술 특징을 갖다가 미가 아니라 오히려 추로 봤잖아요. 추라는 건 미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숭고하려면은 아름답진 않거든요. 숭고한 거는. 왜? 미라는 것은 적절성인데 말하자면 양과 질이 적절하게 크기 배합이 딱 되어 있는 소위 척도라고 하는 마스. 근데 숭고라는 건 그 척도를 확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그걸 추라고 부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건 뭡니까? 현대예술의 그 원리로서 그 숭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어려워진다라는 거 있죠. 어려워진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한계,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성의 한계 밖을. 이성의 한계 바깥을 갖다 계속 지시하는 것. 이건 바로 숭고의 개념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숭고라는 게 무슨 양적으로 엄청 크다, 위대하다 이런 고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대 예술에서 말하는 거 숭고라는 건 그것보다도 뭐라냐 어떤 쇼킹한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도르노에게서는 그게 일종의 통약 불가능성, 이성과 통약 불가능성, 이성과 통약 불가능한 어떤 것, 말하자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것, 이성의 저편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 바로 이제 숭고의 개념이겠죠. 다음에 이제 료타르인데 료타르는 이제 숭고미학 미학자 중에서는 현대 미학자 중에서 최초로 얘기를 했습니다. 숭고를 또 얘기하려면 그 전사를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문제. 제가 쓴 그 앙겔루스 노부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앙겔루스 노부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좀 전사들을 좀 이렇게 좀 훑어놨어요. 그 어디서부터냐면은 누구죠? 롱기누스라고 있죠. 숭고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쓴 롱기누스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에드먼드 버크에서 숭고론이 어떻게 변하고 다른 한편 그 다음에 칸트에서 어떻게 변하고 낭만주의자들에게서 숭고의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며 현대는 어떻게 가느냐 그거 갖다가 쭉 훑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 자체가 강의 한 학기 강의였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다 하는 건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개념만 이제 숭고의 개념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숭고의 개념은 그 수사학적 개념입니다. 수사학에서 나왔고 원래는 문체를 일컫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문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귀한 문체 있죠. 그 숭고 문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간 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저급한 문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고대인들은. 근데 글쓰기의 이상은 결국 뭐겠어요? 저급하거나 중간적인 글이 아니라 숭고한 수사학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주의에서는 그 미와 숭고가 잘 구별이 안 돼요. 해겔 미학 같은 것도 보면은 숭고는 미의 전 단계로 설명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항상 이렇게 또는 고전주의자들에게서 미가 있으면은 미는 어떻게 되냐면 크게 미가 있다라고 하면 고전주의자들은 이 미를 어떻게 보냐면 둘로 구별하는데 훨씬 더 감각에 가까우면 그게 우미예요. 우아한 거 있죠. 예쁜 거, 우아한 거. 그 다음에 좀 정신에 가까우면 그게 숭고입니다. 숭고죠.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떤 탁 여자 보면은 아주 예쁘게 생겼죠. 근데 예쁘기만 하잖아요. 최진실 형. 네?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여자는 이렇게 이쁜 건 아닌데 이렇게 탁 보면 분위기가 쫙 풍기죠. 옛날에 우리 학생운동 때 영원한 우상했던 로자 룩셈부르크. 그렇잖아요. 탁 보면은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쫙 분위기가 이렇게 풍기죠. 어떤 정신적인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게 숭고한 아름다움이고 고전주의자들은 바로 그걸 그냥 감각적인 게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정신이 사약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전주의 미학에서 숭고하고 미라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숭고를 미의 최고의 형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해겔 같은 경우는 더 특이하게도 뭐냐면 숭고를 갖다가 좀 덜 설익은 미, 설익은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의 전 단계로 아래 단계로 봤죠.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은 영국에 건너오면서 에드먼드 버크에 의해서 이제 딱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국 경험론자들에 의해서. 그때부터 미와 숭고는 대립 개념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대립 개념이 되냐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미라는 것은 인간과
그 대상의 관계예요. 관계가 근데 한마디로 인간의 인식적 파악에 적합해서 한눈에 탁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식적인 파악에 적합하니까 쾌감이 생기잖아요. 쾌감이 생기니까 뭐예요? 그렇게 쾌감을 주는 건 아름답다라고 불리워지고, 어떤 거는 안 맞거든요, 잘. 아,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얼굴을 딱 봤는데, 아, 좀 찌그러졌어. 약간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짜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울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아침마다 한번 세수하면서, 아, 짜증나잖아요. 딱 얼굴 보면서, 아, 그냥 살래. 견적이 안 나와? 내가 생각한 어떤 이성적인 얼굴이 계속 안 맞거든요, 모든 게. 짜증나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버섯몸 같은 거. 보통 사람들에게 예컨대 모델, 이것도 상당 부분 많이 고칠 거예요, 아마 사진. 실제로 딱 버섯몸이라는 게 안 아름답거든요. 근데 김은규 교사인가 그 미술교사 한번 버섯몸 봤죠? 축 늘어진 아저씨, 아줌마 그 몸.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좀 짜증이 나죠. 그건 뭐냐면은, 미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인식적 파악에 적합한 어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적 파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감각을 통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 뭐예요? 거기다 개념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의 통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거 있죠. 이걸 딱 보게 되면 정신이 없죠. 그런 건 불쾌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단순한 거 딱 보면 심심하죠. 그러니까 적절히 복잡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돼서 어떤 통일성의 질서가 딱 있을 때 소위 다양성의 통일 그런 대상들을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러느냐. 우리 인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거기다 그걸 갖다 개념의 틀에다 집어넣으면서 질서를 잡잖아요. 인식 틀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양성의 통일을 갖춘 대상들을 보면 그게 촥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촥 맞아떨어지면서 쾌감이 생기죠. 그때 그 주는 쾌감을 미적 쾌감이라고 하고, 그렇게 미적 쾌감을 주는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게 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그러니까 미는 뭐예요? 뭐가 척도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나 중세 때는 미는 객관주의, 인간이 죽어도 미는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대로 들어오면 주관주의가 됩니다. 항상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옛날엔 그랬으니까 고대나 중세 사람들한테는 예컨대 중성자탄이 탁 터져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다 죽어도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또 미는 객관적 속성이니까. 황금률, 황금분할 이런 거니까.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 주관주의적으로 변하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결국 뭐예요? 어떤 대상이 인간의 인식구조와 맞아 떨어지느냐. 관계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속도가 되는 거죠.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근데 숭고라는 건 뭐냐면 그걸 갖다 넘어서는 겁니다. 엄청나게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숭고를 갖다 둘로 구별해요. 하나는 뭐냐면 수학적 숭고 또는 역학적 숭고. 수학적 숭고라는 건 글자 그대로 규모가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대양, 큰 바다. 그쵸? 그 다음에 우주 공간 바라보면 황당하죠. 요즘에 이제 별을 잘 볼 수 없지만 난 옛날에 그 스웨덴 쪽으로 가가지고 그 북해 그쪽에 별을 딱 봤는데 완전하게 바닷가에서 딱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별이 저 눈앞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딱 보니까 무서워요. 거기 혼자 딱 있다. 완벽하게 칠면조 뚜껑에 딱 덮여 있는 아무 불빛도 없는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그게 뭡니까? 누구죠? 파스칼이 한 얘기 있죠. 저 무한한 침묵의 공간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바로 수학적 숭고입니다. 왜 근데 사람들이 그 숭고라는 감정을 갖다 근대인들이 갖게 됐느냐?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연이라는 게 테마로 된 거예요, 이제는. 옛날만 해도 자연은 테마가 안 됐거든요. 그냥 자연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연이 발휘하는 변덕들, 자연의 폭력들, 이거는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뭘 통해서 가능했냐면 신앙을 통해서. 자연이 아무리 위대해봤자 뭐 밑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간을 뭐로 만들었어요? 소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대에 딱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엔 우주라는 게 칠면조 뚜껑에 덮여 있었고 지구가 중심이었죠.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 그게 아니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게 우주에 떠있는 좁쌀만한 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무한한 공간을 딱 접했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 바로 무서움입니다. 전율, 공포, 두려움. 이게 바로 숭고의 감정입니다. 숭고한 감정이죠.
다른 한편은 뭡니까? 지리상의 발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배를 타고 다녀도 다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는 그 바다입니까? 호수지 사실은. 근데 소위 지브롤터 해협, 그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하나? 뭐 그걸 넘어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쭉 가다 보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 뭐라 가다 뚝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했죠. 그런 대양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동해바다하고 태평양은 차원이 달라요. 동해바다 딱 갔거든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일본에 가지고 마누라 동네 집에 가가지고 태평양을 딱 봤는데 이건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완벽하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라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봤고 다른 한편은 또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뭐가 있냐면 유럽에 가면은 산이 없어요. 아실 겁니다. 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아직 그 알프스 쪽으로 가야 산이 좀 있고 저쪽 스페인에 뭐 피레네 산맥 좀 있고 나머지 유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벌판이에요. 그냥 평지거든요. 쭉. 그런데 영국에서 당시 이제 뭡니까 그 가장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최초로 그때 그 여행 상품이 막 개발되고 막 이래요. 이 사람들 간 게 어딜 갔냐면 스위스 같은 데 가서 알프스 이런 걸 본 거예요. 황당하죠? 엄청난 규모잖아요. 알프스의 자연하고 이탈리아의 자연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아주 조그만 산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있고 그리스의 산도 그렇잖아요. 옹기종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알프스다라는 것은 하나의 커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커튼이고 거대한 커튼이고 이건 뭐냐? 그 안에 있는 정원이다. 이탈리아의 자연은. 이탈리아식 자연하고 이쪽의 자연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자연들을 보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게 이제 대상, 즉 정복해야 할 대상이 들어오는 거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연과학으로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때 느꼈던 뭡니까? 아직까지만 아직 사람들의 합리적인 과학이라는 게 시작됐고 자연과학이라는 게 시작됐긴 했지만은 무서운 존재였던 건 왜? 자연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거든요. 이때 그걸 갖다가 극복하는 기제가 바로 숭고의 감정이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숭고의 감정. 또 하나는 역학적 숭고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물, 불, 공기, 흙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이번에 이란에서 지진 났죠? 인간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다 죽었죠? 4만, 5만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이렇게 폭탄 다 때려 부셨는데도 몇 천만 죽었, 한 10,000명 죽었잖아요. 근데 자연이 일거에 뭡니까? 딱 몇 초 만에 몇만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자연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산 폭발, 화산 터지는 거 보셨죠? 폼페이, 확 터진 것들 보면 끔찍하죠. 누구죠? 누구예요? 까먹었다. 플리니우스인가? 그 박물지 쓴 사람. 그 사람이 폼페이에서 죽었잖아요. 화산 재에 묻혀가지고. 터졌다라면 엄청나게. 얼마 전에 필리핀의 필리핀의 화산이 터질 때, 그 근처에 한 10km인가 20km 저 밖에 그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화산학자들이 와가지고 미군 병사들, 격리시켜야 된다라니까 그 부대장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딱 지형을 보여주는 거죠. 지형을 보니까 이게 무슨 지형이냐. 그 미군 부대가 있는 지형이 화산재 그 용암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딱 보니까 그때 오자마자 바로 딱 그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좀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런 것들. 그게 바로 뭡니까? 역학적인 자연. 태풍, 폭풍 이런 것들. 이거 같은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폭풍이 막 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무섭겠죠. 아무 생각이 안 들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오징어 배 타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도가 3m다 그러면 이게 실제는 6m래요. 파도 위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가 있으면 저희 6m. 그 다음 잠시 후에 이렇게 내려가 있고 6m짜리 물기둥이 서 있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3m가 아니라 몇 m 파도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더니 뭐 이렇게 유조선 그 탱커 있잖아요. 그게 똑 부러지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그 거대한 바다, 이게 축구장 몇 개 크기잖아요. 그게 멀리서 보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요만해요. 정말 나뭇잎만 하거든요. 똑 하고 부러지고 물속에 쪼르르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연의 힘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그게 바로 역학적. 이거 다이나믹한 거죠. 힘, 에너지 엄청나게 큰 거고, 이건 뭐야?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고. 이걸 갖다 이 사람들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바다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뭡니까? 폭풍을 만났다. 그런데도 만약에 네가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죽지 않는다면 보장은. 그게 이제 숭고의 쾌감이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뭡니까? 완화시켜버려요. 그 공포를 싹 완화시켜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적당한 복용량, 그 숭고미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보면 끝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숭고라는 것에서 미라는 건 처음에 플레이저를 주죠. 하나 플레이저만 줍니다. 미적 쾌만 주는데 숭고는 항상 효과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불쾌감을 줘요. 왜? 인간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파악의 한계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파악의 한계 밖에 있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있는데 피라미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짜증나죠? 왜? 한눈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지각의 한계, 이걸 담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잖아요. 그게 불쾌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뭡니까? 그걸 극복해냈을 때는 뭐가 생겨요? 심리적으로 극복해냈을 때는 쾌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쾌감은 엄청나게 큰 쾌감이에요. 미가 주는 그런 쾌감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그건 그냥 쾌감이 아니라 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연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죠. 미는 뭘 줘요? 플레이저를 주죠. 근데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저를 주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이게 뭐로 변해요? 더 큰 딜라이트로 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숭고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끌어올린다는 뜻이잖아요. 저걸 통해서 인간을 끌어올려요. 존재를 강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번박한 버전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서울랜드 같은 데 가면은. 그쵸? 그래서 클릭 올라갈 때 별 생각 다 들죠. 내가 이걸 왜 내 돈 주고 탔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죠. 그럼 깍 하죠. 몇 번 해가지고 갔다가 타고 나면 막 여러분 자신이 막 뿌듯하죠. 내가 이런 걸 극복해냈구나. 그렇죠. 존재가 강화됐잖아요. 처음에 예컨대 그 롤러코스터가 들었을 때 그때 어린이 대공원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유치해요. 옛날엔 근데 그걸 타고 막 우리들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요즘은 그게 유도 아니죠. 막 이렇게 돌고 저리 돌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점점 더 강화돼.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몇십 미터 저기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확 자유낙하. 난 그건 아직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 겪게 되면 이게 뭐가 생겨? 이게 생기죠. 마찬가지로 다음에 이제 탐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극지 탐험 뭐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서 광대한 자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디스플레이저를 느끼다가 그걸 극복해낸 다음에 뭐가 되는가? 딜라이트로 변하고 그걸 한번 갔다 오면 뭐가 돼요? 존재가 강화됐다는 느낌을 딱 받죠. 그게 바로 숭고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경험론자들은 숭고를 갖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경험적이죠. 굉장히 생리학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숭고라는 건 쇼킹한 거예요. 어떤 이런 것들로. 이건 뭐냐면은 자연을 극복할 수 없었을 때 아직 사람들이 테크닉을 자연을 극복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극복하는 기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간은 뭐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자연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그러니까 파스칼이 했던 얘기 속에는 그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약한 존재거든요. 저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요만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저죠. 왜? 옛날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세계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만해졌거든요. 디스플레이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갈대인데 생각을 하죠. 유일하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면에서 자연보다 더 위대하다.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자연이 나를 죽이는데 많은 게 필요한 게 없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딱 한 방울의 독, 아주 작은 딱 한 방울의 독만 있으면 나를 죽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파스칼이 쉽게 말하면 아직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사람들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극복했던 게 바로 숭고 감정에 발생하는 그 사회적 배경이 됐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